37번 이자율 평형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율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 평가설에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의미합니다.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과 예상 환율 변동률의 합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것으로 자본 수지에 초점을 맞춘 단기 환율 결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대비되는 것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있는데, 이것은 환율이 국내 물가와 해외 물가의 비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가 간 재화의 교육이 자유롭다는 가정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경상수지에 초점을 둔 장기 환율 결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국내와 해외 금융자산이 완전 대체제임을 가정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은 금융자산을 통해서 자본이 이동한다는 데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높으면 국내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이자율이 2%라고 하고 해외 이자율이 1%라고 할 때 이자율 평형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1%가 돼야 되죠. 예상 환율 변동률이 양액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환율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니까 국내 통화 가치의 하락이 기대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이자율 평형 조건 하에서 국내외 금리 차는 기대 환율 변화율과 같다. 방금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금리 차는 기대 환율 변화율과 같습니다. 4번, 이자율 평형 조건을 따르는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이 제시하는 균형 환율에 수렴한다. 이자율 평가설은 단기 환율 결정 이론이고, 이것은 구매력 평가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환율의 오버슈팅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이 장기 환율 결정 이론이지만 이자율 평가설에 따르는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이 제시하는 균형 환율에 항상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이자율 평가설은 자본 수지에 초점을 두고 구매력 평가설은 경상 수지에 초점을 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국내와 해외에서 화폐 교환 방정식 MV는 PY를 의미하죠. 이것에 따른 화폐 수량설이 성립하고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38번은 경제학 강론에서 국제금융론에서 다루는 환율 결정 이론 중 자산시장 모형, 절약 모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거시경제학에서 환율 결정 이론이라고 하면 이자율 평가설과 구매력 평가설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국제금융론에서는 다른 방식의 분류로 환율 결정 이론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산시장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통화론자 모형과 포트폴리오 밸런스 모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론자 모형은 국내 자산과 외화 자산 간의 완전 대체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론자 모형이라는 이름답게 이러한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그중 통화만을 고려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신축가격 통화론자 모형이고요. 두 번째는 경직가격 통화론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 신축가격 통화론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격의 신축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을 활용 가능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 결정된다고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통화론자 모형 중에서 두 번째는 경직가격 통화론자 모형인데, 이것은 돈부시 교수의 오버슈팅 모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직접 이 문제가 묻고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론자 모형과 대비되는 포트폴리오 밸런스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화론자 모형이 자산 간 완전 대체성을 가정한 것과 반대로 자산 간 불완전 대체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자산은 통화뿐만 아니라 증권 등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을 모두 고려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는 신축가격 통화론자 모형을 적용하는데, 현재 구매력 평가설로 표현되어 있는 환율을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통화량과 국민소득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의 식으로 변환을 시켜주면 됩니다. 먼저 국내와 해외의 화폐 교환 방정식을 P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는 이렇게 되고 해외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구매력 평가서를 분자와 분모에 각각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 식을 가지고 보기를 하나씩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1번,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높으면 환율이 상승한다. 지금 여기는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리고 구매력 평가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율 평가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관련이 없고요. 2번,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한다. 국내 통화량은 M이죠. 그러면 이 식에서 M이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하죠. 근데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3번, 국내 국민소득, 이것은 Y죠. Y가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한다. Y는 분모에 있죠. 이게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하죠. 3번이 맞는 보기고요. 4번, 국내 화폐 유통 속도가 상승하면 이것은 V죠. V가 상승하면 환율은 상승해야겠죠. 그런데 환율이 하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피쇼 효과가 성립하는 경제에서 실질 이자율이 4%,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이다. 이자 소득세율이 20%인 경우 세후 명목 이자율과 세후 기대 실질 이자율은, 먼저 피쇼 효과가 성립한다고 했으니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합이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전 명목 이자율을 구해야 됩니다. 실질 이자율이 4%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니까 세전 명목 이자율은 10%가 되고요. 그 다음 세후 명목 이자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세전 명목 이자율에 1- 이자 소득세율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자 소득세율이 20%니까 8%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후 기대 실질 이자율은 이것은 피쇼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죠. 그런데 세후 기준으로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세후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빼야 되겠습니다. 세후 명목 이자율이 8%니까 거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율 6%를 빼면 세후 기대 실질 이자율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후 명목 이자율은 8%, 세후 기대 실질 이자율은 2%니까 8%, 2%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0번, 기대효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대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용의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경우 X-와 X2-의 경우가 있다고 하고 각각의 경우의 확률이 P와 1-P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한 효용의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것이 바로 기대 효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X-와 X2-라는 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대 효용과 다르게 기대 수익이 주는 효용은 이 X바를 효용함수에 대입한 값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용과 기대 수익이 주는 효용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위험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기피자를 먼저 보면 위험 기피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주는 효용이 기대 효용보다 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이 주는 효용보다 확실한 소득이 주는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기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위험 선호자가 되고 그리고 이 두 경우가 같으면 위험 중립자, 즉 기대 효용과 기대 수익이 주는 효용이 같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기대 효용과 기대 수익에 의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으로 확실성 등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기대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험 기피자를 보면 기대 효용의 높이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이 기대 수익보다 왼쪽에 있죠. 이 차이를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위험 중립자는 위험 프리미엄이 제로가 되겠고요. 위험 선호자는 확실성 등가액이 기대 수익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위험과 수익률의 평면에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위험에 대해서 기피하는 성향이 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되고요. 그것은 위험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향하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위험 기피 성향이 작아질수록 기울기는 점점 완만하게 돼서 수평이 되면 위험 중립자의 무차별 곡선이 되고, 그리고 위험 선호자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이 증가하면 오히려 효용이 증가하니까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무차별 곡선상에서 기대 수익이 하락을 해야 위험 증가에 따른 효용 증가를 상쇄를 시키겠죠. 지금까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알아봤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효용함수를 가진 투자자, 이것은 위험 기피자의 효용함수를 의미하죠. 따라서 이 투자자는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2번 한계 효용이 일정한 효용함수를 가진 투자자는 이것은 위험 중립자의 경우죠. 기대 수익에 따른 의사결정과 기대 효용에 따른 의사결정이 동일하다. 기대 수익에 따른 의사결정은 기대 수익이 주는 효용으로 하고요. 기대 효용에 따른 의사결정은 기대 효용을 구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항상 일치하니까 2번은 맞는 보기고요. 3번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효용함수에서 위험 기피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기대 수익과 확실성 등가 수익의 차이를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맞고요. 4번 한계 효용이 체증하는 효용함수를 가진 투자자는 이것은 위험 선호자를 의미하죠. 한계 효용이 점점 증가를 하니까 위험 기대 수익 평면에 표시한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요. 따라서 40번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